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주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가만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이제 벌써 어버이날까지 지나고 지금 또 5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최근에 S&P 500 지수가 좀 많이 상승을 해서 또 한 달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경기 침체 관련된 우려까지 나오면서 금리를 동결 내지는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나와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순달람이 1년 내도록, 아니 1년 넘었죠? 네, 아무튼 수개월 내도록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AI에 대한 기대감과 그거에 대한 증시의 파란불이 여전히 켜지고 있으면서 네, 그런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달려볼 순위는요. 이제 5월 처음으로 이제 순달람을 하는 것만큼 5월에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은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하셨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투자자 5월 순매수 상위 10종목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먼저 이름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대한민국 투자자 순매수다 보니까 익숙한 종목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위를 보시면 네,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가 올해 등락률이 사실 23% 마이너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좋았던 시절이 참 이제 길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한국 사람들도 스타벅스보다는 뭐 다른 뭐 메가 땡땡이라든가 그런 커피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시면서 네, 저가 커피 이제 대체재가 많아지면서 스타벅스에 대한 이제 구매력이 좀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도 있고요. 최근에 스타벅스에 관련된 뉴스들을 보더라도 좀 부정적인 기사, 네, 그런 톤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비단 한국 구매자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도 좀 매출 성장이 조금 더디다고 하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또 급락을 한 차례 더 이어나가면서 최근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또 이것을 틈타서 대한민국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매수를 많이 이어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네, 오픈 AI를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이 CPU에 대한 사양 그 조작과 관련된 이슈가 또 최근에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올해만 40%가 급락한 상황인데 그래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들 매수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AI 수혜 기대감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많이들 매수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네, 여기 있는 럭키 세븐, 바로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팔란티어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가장 중요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분기 팔란티어의 실적 내용은 어땠는지 한번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내용으로 기재를 딱 해왔거든요. 네, 지난 분기 실적 발표 하이라이트 요약을 제가 써봤는데 여기서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확대해서 좀 보시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해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바로 미국 민간 부분 매출이 연간 상승률이 40%, 그리고 전 분기 대비로도 한 분기 만에 두 자릿수 달성을 한 건데요. 성장을 달성을 한 건데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팔란티어가 뭐 FBI라든가 뭐 CIA 뭐 이런 정부 기관들한테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민간 부분, 그러니까 그냥 일반 법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사업보다는 민간 부분 매출 성장률이 더욱더 가팔라야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미국 민간 부분 고객 숫자 역시 연간으로 69%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상승률보다 고객 숫자가 더욱더 빠르게 신규 고객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말인데 전분기 대비로도 거의 20%가 증가했으니까 신규 고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부분 보시면 조정된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에다가 그 스톡옵션 관련된 조건을 제외를 하고 조정된 영업이익이라고 따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 조정된 영업이익이 2억 달러를 넘기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조정 영업이익률이 35.7%로 시장 예상치를 가뿐히 크게 넘겼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분기 연속으로 또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참고로 2022년만 하더라도 팔란티어가 적자였다는 얘기인데 흑자를 달성하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확실한 혜자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오른쪽 밑에다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조정된 영업이익률의 선 차트를 그려낸 것인데 2021년 1분기에 달성했던 수치보다 이번 분기에 더 높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잘 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마진이 좋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는 말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좋은 내용인데 사실 실적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두 자릿수 급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왜 급락했을까? 제가 한번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마땅한 이유는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제가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차트인데요. 이것은 분기별로 계약 금액별 거래 건수입니다. 뭐 100만 달러 이상 계약, 뭐 500만 달러, 그다음에 1000만 달러 계약 이상을 각각 나눠가지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작년 4분기였고요. 이게 지난 1분기거든요. 근데 줄었죠? 네, 100만 달러 계약 건수도 줄었고 그다음에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계약 건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변명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게 상반기가 원래 비수기이고요. 특히 1분기가 원래 4분기 대비해서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있는 이것은 분기별로 2년 매출 증가액과 총 청구액이라는 겁니다. 2연 매출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돈은 이미 고객들로부터 이미 돈은 받아놨는데 아직 필요한 뭐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매출로 회계상 매출로 잡히지 아직 아니한 상태. 그러니까 그게 2연 매출, 일종의 부채로 잡히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받은 돈이니까 2연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서비스하면 매출로 잡히니까 좋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2연 매출이 지난 분기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총 청구액 증가율도 조금 더뎠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실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변명할 거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하락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락한 주식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는 건 사실 너무나 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있지만요. 일단 또 추가적인 이유를 좀 들어보자면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아무래도 높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트는 팔란티어의 2년 동안의 PER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평균적으로 2년 평균이 PER이 54에 54배 정도였는데 현재 6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평균치보다 확실히 높은 정도고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리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지만 60배 정도의 PER이라는 것에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실적 전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익 실현 흐름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를 다 들어봐도 마땅히 두 자릿수 급락에 대한 이유를 좀 명확히 살펴볼 수는 없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믿는다면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이번 실적, 그러니까 지난 분기 실적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을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왼쪽 차트부터 보실게요. 이것은 팔란티어의 분기별 신규로 유입된 고객 숫자입니다. 근데 이 차트가 이렇게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있긴 했지만 갑자기 올라가는 그래프가 가팔라졌죠. 네. 이때 뭔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 신고 고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것은 지난 12개월 누적, 12개월 누적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별 매출을 따진 겁니다. 근데 무슨 고객별이냐? 탑 20, 그러니까 매출 가장 많이 낸 고객과 22 고객의 매출까지의 누적 매출을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탑 20 누적 매출은 좀 좀 큰 손들, 큰 손들로부터 받는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외 고객사 누적 매출은 중형 정도 아니면 작은 고객, 소형 고객들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검정색 선이 이제 소형, 중소형 고객사들로부터의 누적 매출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원래 탑 20보다 낮았다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 팔란티어 AIP 콘이라는 이벤트 이후에 이렇게 차트가 역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팔란티어의 AIP 콘 행사 이후로 신규 고객이 빠르게 늘어났고 그리고 이들로부터 매출이 발생을 해서
중소형 고객사들의 누적 매출이 빠르게 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AIP 콘이라는 게 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AIP 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은 저는 부트캠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트캠프가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팔란티어가 어떤 제품,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를 각 기업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직접 그 현장에, 그 기업 현장에 찾아가서 그 기업이 처해 있는 뭐 산업 환경이라든가 기업들이 어떻게 영업 환경을 갖고 있고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고 이것을 학습한 다음에 여기에 최적화된 방식의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니고 AIP 부트캠프, 이런 행사를 아예 개최를 해가지고 영업사원이 직접 그 기업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를 열어서 기업 고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잠재 고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참 편리하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영업 환경을 되게 축소하고 간소화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다 AI 덕분에 그렇습니다. AIP라는 것 자체가 AI 플랫폼이라는 팔란티어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부트캠프에 보통 한 10명에서 한 30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한 기업 고객들이 한 3명 정도 단위로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트캠프가 월 350회 정도나 열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트캠프 1회에 기업 고객들 3명 단위니까 한 10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치면은 3,500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다. 월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또 여기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 고객들한테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소요 시간이 2달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렇게 AIP 부트캠프를 통해서 팔란티어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5일 정도로 축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2달이었는데 이게 5일로 축소가 된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고객 전환하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또 당연히 영업사원들의 수고가 덜어지기 때문에 마진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P 부트캠프로부터 아까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잠재적인 기업 고객들이 막 이제 AIP 쓰는 방식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는 또 잘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 독자적으로 이 AIP 플랫폼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인 회사한테 최적화된 어떠한 앱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다른 회사 사람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앱스토어가 열렸다. 마켓플레이스가 열렸다. 그게 바로 AIP Now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고도 굉장히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게 지난 3월 21일에 공개된 마켓플레이스 방식인데, 만약에 제가 AIP 콘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AIP 부트캠프에서 증권회사에 필요한 AI를 사용하는 방식을 팔란티어한테 배웠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어떠한 미래에셋 증권에 딱 최적화된 앱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실 증권회사가 하는 역할들은 각각이 뭐 비슷할 거기 때문에 뭐 N증권사, S증권사, D증권사 서로가 제가 만든 앱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 마켓플레이스에다가 제 앱을 올려놓고 뭐 인액 결제라든가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수익 모델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AIP Now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제가 왼쪽 검정색으로 제가 기재를 딱 해놨거든요.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이 AIP Now라고 불리는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간 앱들은 파편화된 개별적인 SaaS 솔루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SaaS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CRM이라든가 ERP라든가 그다음에 뭐 고객 대응용 어시스턴트라든가 이렇게 파편화돼서 각각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AIP Now에 올라가는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사적으로 데이터 통합이 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유기적 생태계로서 앱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제조업이 있다고 치면은 수요 예측부터 자재 조달, 생산 계획, 물류 실행, 납품에 이르는 사실 이 전 과정에 있어서 AI의 의사결정을 도움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업용 앱스토어들도 있거든요.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데이터브릭스, 그다음에 뭐 세일즈포스 이런 앱스토어들이 있는데, 근데 이 기업들은 파편화된 형식으로 독립적으로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해서 통합 기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근데도 세일즈포스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 팔란티어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몇 조 원의 시장을 혹시나 발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파편화된 게 아니라 이 기업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통합돼서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애초에 팔란티어는 파운드리라는 제품을 수십 년간 연구하고 또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운드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뭔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 먼저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PDF도 있고, 워드도 있고, 음성 파일도 있고, 동영상 파일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각종 정말 다양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먼저 분류를 딱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렬을 더 예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화도 해야 되죠. 근데 보통의 사스 업체들은 이 시각화 단계에서 보통은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야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렬을 이쁘게 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딱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았던 건데 파운드리는 되더라. 그게 바로 팔란티어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파운드리라는 게 사실 제품 가격이 매우 비싸가지고 영업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AIP 부트캠프라든가 이런 것들로 매출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최근에 성장이 좀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또 이것이 애초에 가능해진 이유는 애초에 AIP 부트캠프라는 게 나왔던 이유도 바로 AI 덕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혁명에 있어서 수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든 게 바로 챗GPT 아니겠습니까? 근데 챗GPT를 중요 의사결정에 이 쓰기에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본 거거든요. 이 질문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미래에셋증권에 다니고 있는 애널리스트다. 회사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는 유튜브 순달람이다. 이 조회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줄줄줄이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조금 대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 순달람이 뭔지는 알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순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챗GPT와 같은 챗봇은 당연하게도 우리 회사, 각 회사들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들이 가진 특정 데이터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답변만 하는 현재 챗봇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쏟아내는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막대한 분량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각자 다른 각종 유형의 비정형화된 자료입니다. 예쁜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업들이 이 AI를 활용하려면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지식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기업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터들을 구조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라고도 하거든요.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를 위한 기술이 바로 지식 그래프입니다. 이 놀리지 그래프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지식 그래프가 사실 뭐냐면 이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단어가 있는데 또 다른 단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의미론적으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명사냐, 형용사냐? 이런 식으로 각 단어들의 관계를 다 이렇게 그물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지식 그래프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 체계를 구축을 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 놔야 기업이 실시간의 현장 정보를 구조화된 형태로 빠르게 저장하고 불러와서 각 정보들끼리 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실적 발표에서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란티어는 20년 동안 이러한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데 매진을 해봤다. 경쟁사들은 이러한 방법조차 모르고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방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걸 완성하는데 3년은 걸릴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정말일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약간의 의문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생각이 바뀐 게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GTC 2024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행사를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GTC 행사에서 정말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는데 그 세션에서 금융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있죠. 바로 블랙록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블랙록이 설명한 게 바로 지식그래프였습니다.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지식그래프, 작년에 팔란티어의 CEO가 말한 지식그래프의 필요성을 이제야 기업들이 절감하고 있고 실감하고 있다라는 말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기존의 기업들은 텍스트 라그라는 기술을 씁니다. 근데 사실 이 텍스트 라그도 사실 되게 선도적인 기업만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도 나름 전통적인 방식인데 블랙록은 지식그래프를 사용해서 이 그래프라그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불러오는지에 따라서 기업들이 실제로 챗봇을 활용할 때 이 답변의 질 자체가 바뀌더라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그래프라그 같은 지식 그래프를 활용한 방식을 이용을 해야 지식의 구조화된 표현을 통해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딱딱딱 AI를 쓸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이것을 수십 년간 미리 준비해 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정말 기업들이 이제 활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활용하려고 하면은 지식 그래프라는 게 필요하고 이것을 가장 먼저 준비해 왔던 기업이 팔란티어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재밌는 걸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챗GPT 출시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 팔란티어에 대한 애정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제가 이것은 어저께 찾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일단 왼쪽 표부터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지분율은 이렇게 한 1년이 안 됐죠. 한 9개월 만에 이렇게 5%가량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팔란티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숫자도 1049개에서 1440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매수한 기관들의 숫자도 이렇게 또 크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게 포지션, 그러니까 팔란티어 주식을 다 팔아버린 기관들의 숫자가 또 많이 줄어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기관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팔란티어를 보유하고 있는 각 유형별로 조금 더 크게 분류해본 표가 바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운용사를 포함한 투자 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48%를 챗GPT 출시 직전에 갖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60%에 가깝게 좀 변동폭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헤지펀드도 크게 비중을 늘렸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만이 이렇게 지분율을 줄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떤 주식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보유 비중이 늘어야 조금 더 그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플란티어를 좋아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저 순달람이 작년부터 해서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다 보니까 제가 격주로 사실 순달람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유토피아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제 유토피아 보신 분 중에 또 순달람이 이제 끝난 거냐라고 여쭤보는 분도 계시길래 그 점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순달람은 이렇게 각 기업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고 유토피아에서는 지금 가장 최근에 AI 이슈들을 다루는 자료다 보니까 두 개 다 열심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AI를 통해서 정말로 돈을 벌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해자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집중을 하는 모습이 역력한 것 같고요. 그 점을 들어서 저 순달람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